일본의 자동차 산업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조 산업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성공은 수년간의 체계적이고 사려 깊은 개발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토요타 회사는 20세기의 기적, 더 정확하게는 창의적이고 끈질긴 인간 사고의 완벽한 창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러한 의지의 노력으로 메커니즘에 접근한 적이 없으며 자신의 작업을 가능한 한 유익하고 동시에 가능한 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만들기 위해 그러한 열정으로 노력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어디서 시작되었나요? 이번 영상에서 우리는 그것을 알아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일본 최대의 자동차 회사는 어떻게 등장했나요? 짓기부터 본격적인 자동차까지. 회사가 브랜드 이름을 바꾼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초의 토요타 자동차. 미국 차를 카피하다. 도시 전체가 토요타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유명한 랜드크루저는 어떻게 탄생했나요? 지프 브랜드 스캔들. 토요타가 생산한 최초의 스포츠카. 진정한 신뢰성은 언제 나타났습니까? 힘든 자동차 테스트. 커랄러는 어떻게 토요타의 세계 베스트셀러 자동차가 되었습니까? 그리고 또한 자동차 제조업체의 특별 매장에서만 판매되는 회사의 가장 희귀하고 가장 비싼 모델입니다. 세계 최초의 스포츠카. 토요타와 야마하의 공동 개발. 전설의 탄생. 토요타 마크2 및 토요타 86 헤카이러코. 일본 브랜드의 가장 놀라운 자동차. 회사가 일본식 허머를 만들려고 시도한 방법. 그리고 토요타가 새로운 산업인 로봇공학을 정복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토요타의 역사는 도요다 사키타의 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867년 목수 집안에서 태어난 사키타는 늘 발명가가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집안의 장남이었고 일본 전통에 따르면 아버지의 직업을 물려받아야 했습니다. 다행히 그때도 전통이 다소 약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젊은 사커터는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수 있었습니다. 도요다의 활동 영역은 직기였습니다. 이미 1890년에 그는 이 분야에 몰두했고 이후의 모든 세월을 이 분야에 바쳤습니다. 사키타는 전문 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는 행함으로써 배웠다. 1894년 도요다 기치로가 태어났다. 20년 후 그는 도요다 가문의 새로운 회사인 도요다 자동직기웍스, 토요다 오토매틱 룸웍스의 기반이 될 자동직기를 개발하는 데 아버지를 도왔습니다. 이것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1930년 도요다 사키타가 사망한다. 회사 경영권은 키치로에게 넘어갑니다. 전설에 따르면 사커터의 마지막 꿈은 자동차 산업에 진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부 소식통은 그가 아들에게 자신의 자동차 회사를 설립하라는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아닌지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도요다 부자가 발명한 자동직기의 특허가 영국 회사인 플랫 브라더스 앤 컴퍼니, 플래트 브러더즈 앤드 쇼에 매각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래 금액은 10만 파운드 스탈링이었습니다. 이 돈은 키치로가 회사의 새로운 부서에 투자했으며 그 목표는 자신의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최초의 자동차는 1935년에 제작되어 마델 A1으로 명명되었으며 최초의 마델 G1 트럭인 마델 A1은 1936년에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동시에 첫 번째 수출 배송이 시작되었습니다. G1 트럭 4대가 중국 북부로 이동했습니다. 1년 후인 1937년에 자동차 부서는 토요타 모터쇼라는 별도의 회사가 되었습니다. 토요타는 처음부터 자체 자동차를 생산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역사는 미국 자동차의 성공적인 사례를 복사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복사는 일본 문화의 필수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복사하기가 매우 어려웠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토요타 오토매틱 룸웍스 엔지니어들은 이런저런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1936년에 미국 크라이슬러 에어플로우를 거의 그대로 복사한 토요다 AA 자동차가 탄생했습니다. 전체가 금속으로 이루어진 본체, 칸막이가 없는 전면 유리, 스포크가 없는 휠림 등 모든 것이 현대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엔진과 세시는 세브럴레이 및 포워드 자동차의 장치로 창의적으로 재검토되었습니다. 3.4리터 6기통 엔진은 62마력을 발휘했으며 변속기는 3단 수동, 모든 바퀴에 드럼 브레이크가 장착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차는 꽤 좁고 견고하며 편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꽤 비싼 차라는 점을 고려하면 생산 기간 동안 단 1,404대만 생산됐다. 같은 해 회사의 첫 번째 로고가 탄생했습니다. 엠블럼은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안에 빨간색 토요더 글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 단계에서 회사는 생산에 있어서 몇 가지 혁신적인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요타 가문의 직조 회사는 작업자 한 명에게 문제가 생기면 전체 생산이 중단된다는 원칙에 따라 일했습니다. 이로 인해 완제품의 결함 가능성이 최소화되었습니다. 유사한 관행이 자동차 개발에도 성공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1937년 도요타 기치로는 자동차 사업부를 도요타 자동차라는 별도의 회사로 분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이름에서 토요타라는 단어의 문자 D가 T로 대체되었음을 즉시 알 수 있습니다. 왜? 다시 말하지만 이에 대해 알려주는 전설이 있습니다. 토요타, 토요더. 나는 단어를 쓸 때 D라는 글자는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붓을 9번액을 그어야 했는데 이 숫자는 일본에서 불운한 숫자로 간주됩니다. 키치로는 미신을 믿는 사람으로 밝혀졌고 이름의 판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측면이 없으면 더 좋을 것이라고 결정하고 상형 문자 D를 8스트로크만 필요한 T로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일본에게는 행운의 숫자입니다. 그리하여 자동차를 생산하는 회사가 탄생했습니다. 토요타 로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엠블럼은 묘사하기는 간단하지만 해석하기는 매우 복잡합니다. 두 개의 평범한 내부 타원은 고객의 마음과 회사의 마음 사이에서 발생하는 연결을 나타냅니다. 또한 우호적이고 강력한 신뢰 관계를 상징합니다. 또한 타원은 창립자 성의 첫 글자인 둥근 T를 형성합니다.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수직 타원형은 바늘이고 반 타원형은 눈에 뻗은 실입니다. 회사의 원래 활동 유형에 대한 참조. 토요타 로고의 세 번째 타원은 지구를 상징하며 결국 이 브랜드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1937년에 회사는 매우 운이 좋았습니다. 3,000대의 트럭에 대한 정부 명령이 뒤따랐습니다. 이를 통해 회사는 추가 연구를 위해 현금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토요타는 서양 자동차를 영원히 모방하지 않을 것입니다. 1938년에 자동차 생산에만 전념하는 최초의 토요타 공장이 코로모시에 나타났습니다. 트럭을 대량 수주의 회사가 받은 정부 자금과 똑같은 돈으로 지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코로모시는 이미 토요타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회사를 기리기 위해 이 도시의 경제는 독일의 볼프스부르크, 미국의 디트로이트, 러시아의 톨리아티와 마찬가지로 자동차 산업에 의해서만 주도됩니다. 도요타 자동차의 본사와 12개 공장 중 7개가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편 회사의 추가 전략은 전체 생산 주기에 걸쳐 자동차 부품 생산과 관련된 회사를 인수하고 찾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주로 공급 문제가 발생할 경우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수행되었습니다. 그 무렵 토요타의 공급망이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시에 이 공급 시스템을 통해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부품을 정확하게 창고에 배송할 수 있어 엄청난 양의 부품이 쌓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47년에 또 다른 모델인 토요타 마델4의 생산이 시작되었습니다. 4는 토요타 최초의 진정한 전후 디자인이었습니다. 이 차량은 4기통 엔진, 이전에는 6기통, 사륜 독립 서스펜션, 이전에는 판 스프링이 있는 견고한 축 사용, 및 더 작은 공기 역학적 폰톤 차체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모든 토요타 차량과 달랐습니다. 1950년 심각한 금융위기 속에서 회사는 최초이자 유일한 노동자 파업을 경험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일본은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산업은 파괴되었고 도로도 없어 인구는 자전거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도요타는 파산 위기에 처해 있으며 1950년에는 단 300대만 생산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회사는 엄격한 은행 조건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대규모 삭감이 이뤄지고 있어 노조 내부에 큰 불만을 낳고 있다.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국 전쟁은 예상치 못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미군은 4,679대의 트럭 구매 및 후속 서비스에 대한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토요타가 구해졌습니다. 자동차의 품질은 회사가 자체 자동차를 개발하기 시작한 1950년대 초반에야 눈에 띄게 향상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50년대와 60년대는 토요타 공장이 대대적으로 현대화되는 시기입니다. 현재 회사는 K점 원칙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단어 자체는 복합어이며 KI, 변화와 젠, 지혜이라는 두 가지 다른 단어를 포함합니다. 일반적으로 카이젠은 지속적인 개선의 원칙을 기반으로 합니다. 60년대 초에 이 개념은 이미 토요타 공장에 도입되었습니다. 1951년에 토요타는 또 다른 경영 혁신을 도입했습니다. 아이디어 제안 시스템을 도입한 것입니다. 요점은 모든 직원이 회사에서 진행 중인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디어가 실행되면 직원은 현금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혁신은 오늘날 우리 삶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20세기 중반에 불과하다. 당시 토요타가 하는 모든 일은 새롭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나중에 서구 회사에 의해 복사되었습니다. 1953년 국내 시장 상황이 개선되기 시작했지만 일본 자동차 산업은 여전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평판도 수준에 미치지 못했으며 일본인은 자신의 자동차를 만들 수 없는 표절자로 인식되었습니다. 토요타 A를 개발할 때 이미 말했듯이 엔지니어들은 일부 부품의 상호 교환 가능성까지 주저하지 않고 미국 동료를 모방했습니다. 그러나 제조업체들은 국내 시장이 그렇게 빨리 성장하지 않고 있으며 서방 국가, 특히 미국으로 자동차를 수출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대량 자동차화 과정이 막 시작되었고 토요타 크라운의 등장은 현지 자동차 산업에 큰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이 모델은 외국 제품을 전혀 참조하지 않고 토요타가 자체 개발한 반면 다른 일본 자동차 제조사들은 여전히 유럽 소형차를 카피하고 있었습니다. 1950년대 중반 일본 택시 차량을 대상으로 한 중형 크라운 세단 모델의 생산을 허가한 토요타 경영진이 이 차가 최고의 차량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지 않습니다. 브랜드의 판매자 및 기존 타이머. 1954년 초 회사는 정부로부터 자동차 개발 및 생산 명령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크라운 세단은 1955년에 출시되어 빠르게 인기를 얻었습니다. 택시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부기관의 차량에 합류하여 중소기업 대표의 업무용 차량이 되었으며 자동차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일본의 일부 현에서는 경찰차로 사용됩니다. 해당 모델에는 1.5리터와 1.9리터 가솔린 엔진 2개가 탑재됐다. 3단 수동 변속기와 결합됐다. 그러나 첫 번째 팬케이크는 울퉁불퉁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판매량은 극도로 낮았고 자동차는 미국 상황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토요타 자동차를 미국 시장에 수출하려는 시도는 실패로 끝났지만 이후 결론을 도출하고 새로운 작업에 신속하게 대처한 토요타는 이를 수정했습니다. 회사는 곧 6개년 개혁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신차 모델을 현대화할 예정입니다. 1952년 창업자인 도요다 기치로가 사망하고 이 무렵 도요타는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50년대에는 자체 디자인 개발과 광범위한 연구가 진행되어 모델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소형 전륜구동 트럭과 기타 차량의 프로토타입을 제작하라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당시 미군 오프로드 차량인 윌리스 지프가 큰 인기를 끌자 토요타는 신형 프로토타입을 지프 BJ라고 부르기로 결정했다. 테스트에 적합한 첫 번째 샘플은 1951년에 이미 제작되었습니다. BJ의 디자인에 대형 트럭 부품을 사용함으로써 차량에 매우 높은 수준의 신뢰성이 부여되어 소규모 사엑스포 시장에서 다용도 및 성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토요타 지프 BJSC는 1947년 모델 스비 1톤 트럭에서 빌려왔습니다. 따라서 새 모델의 휠베이스는 2400mm였습니다. 이는 클래식 지프의 휠베이스보다 약 200mm 더 깁니다. SUV의 후드 아래에는 같은 트럭의 6기통 B 시리즈 엔진이 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1938년에 개발된 제국군에서 사용된 SB 트럭용 엔진은 라이센스를 받은 쉐브롤레 스토브볼트 6 엔진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엔진 출력 82HP. 그 당시에는 다운시프트 없이도 충분했습니다. 제조의 용이성을 위해 본체는 윌리스와 동일한 사각형이었지만 동시에 확장 베이스에 장착된 어메리컨에 비해 본체가 더 크고 설치가 필요하여 후드가 확대되었습니다. 대형 6기통 엔진. 1954년에 회사는 원래 지프 모델을 발명한 윌리스 컴퍼니로부터 저작권 침해 소송을 받았습니다. 대결을 일으킨 것은 문자 제의였습니다. 일본인은 지프이라는 용어를 모델이나 브랜드 이름이 아닌 차량 유형을 나타내는 명사로 인식했습니다. 그런 다음 기술 책임자인 우메하라 헨지 오메러는 지프 소유자의 주장을 피하기 위해 자동차에 랜드크루저라는 이름을 부여했습니다. 우메하라는 그 순간 자신이 단 하나의 모델이 아닌 전 세계 SUV의 이름을 생각해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그러한 이름이 토요타가 제3국 시장에서 자리를 옮길 계획인 랜드로버에 비해 좋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1955년 11월 SUV는 약간의 현대화를 거쳤습니다. 외관은 살짝 현대화됐고 롱힐 베이스 버전이 라인업에 등장했다. 또한 3.4리터 타입 B 엔진과 함께 더욱 강력한 3.9리터 타입 F 엔진을 장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엔진은 40년 이상 생산될 정도로 매우 성공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2세대 토요타 랜드크루저는 일본 외 지역에서 출시된 회사 최초의 자동차가 되었습니다. 또한 랜드크루저 20 시리즈는 미국, 호주 등 해외 시장에도 대량 공급되고 있다. 상상해 보십시오. 1957년 일본에서 수출된 모든 자동차 중 38%가 랜드크루저였습니다. 3세대 토요타 랜드크루저는 1960년 8월에 출시됐다. 높은 크로스컨트리 능력과 신뢰성으로 랜드크루저 J40은 폭넓은 인기와 전설적인 지위를 얻었습니다. 성공 비결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디자인을 단순하게 유지하면서 구매자는 다양한 수정, 4개의 휠베이스 및 3개의 엔진 옵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의 결과로 SUV의 인기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5년 동안 생산된 토요타는 5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했습니다. 3년 후 10만 대, 그리고 1980년에 100만 번째 랜드크루저 J42 조립 라인에서 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1986년 일본에서 40 시리즈의 생산이 중단됐음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에서는 2001년까지 생산된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불과 10년 만에 일본 경제는 충격에서 벗어나 첫 성장의 조짐을 보였습니다. 물론 일본인은 미국 차처럼 고급스럽고 값비싼 차를 살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간단하고 가장 중요하게는 저렴한 자동차에 대한 필요성이 분명히 커지고 있었습니다. 토요타 마케팅 담당자는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평가했으며 1954년에 회사는 토요타 퍼블리커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한편 1955년 5월 일본 상공부는 국민차라는 개념을 발표했다. 이 개념에 따르면 선도적인 자동차 제조업체는 최대 속도 100km/h 이상, 무게 400kg 이하, 연료 소비량 100km당 4리터 이하, 보장된 특성 등 특정 특성을 갖춘 자동차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큰 수리 없이 주행거리 10만 킬로미터. 예비 계획에 따르면 퍼블리커는 시돈 ECV와 유사한 레이아웃을 받을 것으로 가정되었습니다. 즉, 전륜구동과 앞엔진이다. 1956년 9월, 최초의 전륜구동 프로토타입이 제작되었습니다. 내년에 걸쳐 테스트를 거쳤지만 토요타 엔지니어들은 주어진 기간 내에 자동차의 신뢰성을 필요한 수준으로 끌어올리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1959년 초 디자이너들은 전통적인 프론트 엔진, 후륜 구동 디자인으로 돌아갔습니다. 토요타가 직면한 또 다른 문제는 엔진 용량의 한계입니다. 이 개념에 따르면 주정부는 엔진 용량이 500cm 미만인 자동차에 대해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전력 엔진으로는 만족스러운 역동성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토요타 에이지 토요타 사장의 개인적 결정에 따라 토요타 퍼블리커는 700cm 대양 2기통 공랭식 토요타 U 엔진을 받았습니다. 그 후 세금 감면이 도입되지 않았으므로 결정이 올바른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토요타 퍼블리커는 모노코크 차체, 더블 위시본이 있는 독립형 프론트 서스펜션, 종속형 리프 스프링 리어 서스펜션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특징 중 하나는 프론트 서스펜션에 스프링이 아닌 토션바가 탄성 요소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컴팩트한 서스펜션은 전륜 구동 프로토타입에서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1961년 6월 토요타 퍼블리커가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차량 가격은 39만 6천엔으로 스바루 360보다 비싼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요타의 기술적 특성을 고려하면 가격은 매우 매력적이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구매자는 자동차의 열악한 장비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 차에는 히터도, 라디오도, 연료 게이지도, 심지어 사이드 미러도 없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1963년에 토요타는 장비 업데이트에 성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디럭스 시리즈 자동차의 히터, 라디오, 접이식 시트가 장착된 방식입니다. 또한 같은 해에 컨버터블도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헛되지 않았고 판매량은 월 4,000대 목표로 증가했습니다. 토요타 퍼블리커는 회사에 중요했으며 이 자동차 덕분에 그들은 사람들의 자동차를 만들어야 하는 원리를 이해했습니다. 그런 다음 토요타는 역사상 100만 번째 자동차 생산을 축하했습니다. 60년대는 일본의 경제 상황이 개선되면서 자동차 판매가 급속히 성장하는 시기였습니다. 해외 토요타 딜러 네트워크는 남아프리카, 유럽 및 아시아에서 활발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토요타 스포츠카의 역사는 1962년 도쿄 모터쇼에서 토요타가 생산한 최초의 양산 스포츠카인 토요타 스포츠 800이라는 미래 모델의 프로토타입이 되는 컨셉을 선보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토요타 스포츠 800은 토요타 8초의 일본어 약칭인 요토에치라는 애칭으로 불립니다. 1965년에 이 자동차는 셋이 코드업 15, 700큐빅센티미터에서 800큐빅센티미터로 확대된 엔진, 출력을 28마력에서 45마력으로 증가시킨 두배럴 기화기를 갖춘 실제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이 엔진은 도시 주변에서는 시속 70km, 경주 트랙에서는 시속 160km까지 가속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생산은 한더 S500이라고 불리는 최초의 한더 자동차의 도입과 함께 시작되었으며 이 자동차는 이미 데트선 페어레이드 및 다이에트수 캄파뇨와 같은 자동차로 대표되었던 시장 부문에 진입했습니다. 자동차의 공기 역학적 디자인은 엔지니어 하세가와 타츠오, 테트수오 해서가와가 수행했습니다. 하세가와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항공기 설계자였습니다. 그 결과 스포티하고 가벼우며 기동성이 뛰어난 자동차가 탄생했습니다. 스포츠 800은 타르가 루프를 갖춘 최초의 생산 차량 중 하나였습니다. 알루미늄 타르가 루프는 사용하지 않을 때 트렁크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1965년부터 1969년까지 토요타 하청업체인 켄토 오토웍스에서 약 3,131대가 생산되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자동차는 전체 자동차의 약 10% 정도이며 대부분은 일본에 있습니다. 3,131대의 자동차 중 대부분은 오른쪽 운전석이었지만 약 300대는 주로 오키나와 시장을 위해 제작된 왼쪽 운전석 모델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본 차체 디자인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동력 장치는 790큐빅센티미터 수평대양 2기통 공랭식 엔진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일부 차체 패널에는 알루미늄을 사용하고 차체 쉘에는 얇은 강철을 사용하여 무게를 낮게 유지했습니다. 생산 첫 몇 년 동안에는 프레임도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다른 좋은 스포츠카와 마찬가지로 스포츠 800도 경주에 참가했습니다. 그리하여 1966년 스즈카 서킷에서 열린 500km 내구 경주에서 토요타는 역사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훨씬 더 강력한 자동차가 경주에 참여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경주 중에 여러 번 연료를 보급해야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스포츠 800은 가벼운 차체와 탁월한 효율성 덕분에 연료를 보급할 필요 없이 모든 차량을 이겼습니다. 그 후 도요타는 1965년부터 수출을 시작한 신형 코로나로 미국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려고 노력했습니다. 후륜 구동 모델의 생산은 1957년에 시작되었으며 자동차 자체는 악명 높은 크라운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차량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원래 토요타 크라운 마옥이라고 불렸던 마옥, 이 자동차 전체 세대의 기초가 된 것은 바로 이 후륜 구동 플랫폼이었습니다. 크라운은 1세대부터 크라운과 함께 세계 시장을 석권하기 위해 디자인된 주력 모델 중 하나였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또한 이미 전륜 구동 크라운의 플랫폼에서 수정된 차체 및 기타 대체 이름을 가진 변형인 커리너 2 및 기타 자동차가 만들어졌습니다. 1세대 차량은 최고 속도 105km/h에 도달할 수 있었고 프론트 서스펜션은 독립적이었습니다. 토요타 크라운의 차체는 하중을 지탱할 수 있었기 때문에 차량의 무게는 1톤을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수출 변형에서 티에러로 더 잘 알려진 2세대 모델은 토요타의 북미 진출을 거의 중단시켰습니다. 사실은 1년 동안 미국에서 350대 미만이 판매되었고 이로 인해 자동차 제조업체 경영진이 납품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실패의 원인은 후륜 구동과 경량 차체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역동성과 최대 속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진 출력이 부족한 세 번째 버전의 토요타 크라운은 1964년 미국 시장에 등장했으며 차체 라인은 2도어 하드탑, 3도어 미니밴, 5도어 스테이션 등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외관 이러한 변형의 창조는 유명한 이탈리아 디자이너 버티스터 퍼리너의 개입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회사는 자동차의 품질에 집중하기로 결정하고 모델에 대한 엄격한 테스트를 조직했으며 그동안 여러 크라운이 10만 킬로미터 이상을 이동했습니다. 회사는 성공했고 코로나는 빠르게 확산되어 해외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일본 자동차가 되었습니다. 이듬해 토요타는 아마도 가장 인기 있는 자동차인 커랄러를 출시했으며 그 생산은 오늘날까지 성공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1세대 코롤라의 개발은 재능 있는 엔지니어 하세가와 타츠오, 테트수오 해서가와가 주도했습니다. 커랄러를 작업하는 동안 하세가와는 80점 개념을 개발했습니다. 그동안 자동차는 100점 만점으로 평가되었으며 최종 점수는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엔지니어에 따르면 각 자동차는 균형 잡힌 소비자 품질을 받아야 합니다. 나는 그 개념이 효과가 있었고 커랄러는 뚜렷한 단점 없이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1리터 60마력 엔진이 장착됐다. 이것은 100큐빅센티미터 더 많고 20kp입니다. 가장 가까운 경쟁사인 데트선 1000보다 더 강력합니다. 또한 커랄러는 4단 수동 변속기를 자랑할 수 있었고 1967년부터는 2단 토이아글라인 A20 자동 변속기를 장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해의 일본 자동차에게는 매우 드문 옵션입니다. 또한 토요타 커랄러는 머퍼선형 전면 독립 서스펜션을 장착한 일본 최초의 자동차입니다. 한편 디자인에 대해 이야기하면 그 시대의 최신 패션에 맞춰 맞춤 제작되었습니다. 모델 범위에는 세단형 자동차와 스테이션 외권 자동차도 포함되었습니다. 토요타 커랄러는 아주 좋은 시기에 등장했습니다. 인구의 부의 급속한 증가와 더불어 일본 정부는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대규모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토요타는 커랄러를 강력한 엔진과 4단 기어박스를 갖춘 이상적인 고속도로 차량으로 광고했습니다. 한편 상업적 성공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1966년에 토요타 커랄러는 일본에서 가장 잘 팔리는 승용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70년에는 약 100만 대의 자동차가 판매되었습니다. 하세가와 타츠오의 80점 전략은 옳았습니다. 커랄러는 견고하고 신뢰할 수 있지만 동시에 저렴한 자동차로 사랑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60에서 70년대 일본의 자동차 산업은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고 모델은 하나씩 교체되며 점점 더 발전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힘이 없는 모델이 하나 있는데 바로 토요타 센처리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 차에 대해 들어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한편 이것은 토요타 모델 라인의 주력 제품입니다. 그는 일본 자동차 산업이 시작되던 1967년에 태어났습니다. 토요타 센처리는 원래 V8 엔진만으로 생산되었으며 토요타가 생산한 승용차 중 가장 큰 승용차였습니다. 이 차는 황실, 일본의 최고 지도자, 사업가들이 사용합니다. 일반 대리점에서는 구매할 수 없으며 토요타 특별 매장에서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고급차답게 가격도 매우 비싸다.
1세대 토요타 센처리는 1967년부터 1997년까지 생산되었으며 출력이 159마력에 불과한 3리터 V8 엔진을 장착했습니다. 그러나 토크는 인상적인 235Nm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엔진은 반복적으로 현대화되었으며 생산이 끝날 때 출력은 190cp에 도달했고 용량은 4리터가 되었습니다. 센처리 세단에는 처음에는 토요타 엠블럼과 명판이 없었습니다. 대신 차량에는 피닉스새를 묘사하는 엠블럼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당시 토요타 센처리는 매우 현대적으로 보였지만 기술 내용이 발전에 따라 변경되면 디자인이 크게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1968년 사회적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하면서 개인 이동 수단의 필요성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차량 생산 빈도가 증가합니다. 이 물결에서 일본의 관심사는 토요타 커랄러 스프린터를 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스프린터 모델은 처음으로 패스트백으로 출시됐는데 돌출부 없이 도어 쪽으로 직진하는 경사진 루프가 특징이다. 이 차에는 1.1리터 엔진이 장착되었지만 작은 부피에도 불구하고 차는 매우 장난스럽고 최대 160km의 속도에 도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모델은 빠른 운전 팬들 사이에서 특히 인기를 얻었습니다. 차량 가격도 저렴했고 일본 국내 시장에만 판매됐다. 1970년에는 토요타 스프린터 모델에 수정된 수정본이 출시되었습니다. 이름에서 커랄러라는 단어를 삭제하기로 결정한 홍보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외관상 큰 차이는 없었으며 차이점은 전체 치수에만 있었으며 스프린테러는 더 큰 치수를 가졌습니다. 자동차에는 1.4리터와 1.6리터의 새로운 엔진이 장착되었습니다. 1968년에 토요타는 크라운을 고가로 개조한 코로나 마크2, 코로나 마억2 라는 새로운 소형 모델을 대중에게 선보였습니다. 이 자동차는 소규모 공무원 제조업체의 이미지를 없애고 일본 브랜드 역사상 진정한 돌파구가 되었습니다. 1970년의 자동차는 외관 디자인 개선과 새로운 엔진을 적용하는 계획된 업데이트를 거쳤으며 그 후 1972년까지 생산되어 후속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토요타 코로나 마억2의 첫 번째 출시기는 표준 세단 T60, 5도어 스테이션 외관 및 2도어 쿠페, 둘 다 공장 코드 T70 포함의 3가지 차체 스타일로 제공되었습니다. 차량의 전체 길이는 4295mm이며 그중 차축 사이의 거리가 2510mm이며 너비와 높이가 각각 1610mm와 1405mm입니다. 최초 세대의 자동차에는 1.5에서 2.0리터의 기화기 연료 공급 시스템을 갖춘 4기통 가솔린 엔진 라인이 제공되어 74에서 113마력, 116에서 172Nm의 토크를 생성합니다. 3단 또는 4단 수동 또는 3단 자동 변속기가 리어, 엑셀의 구동 휠의 동력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1세대 코로나 마크2는 전면에 코일 스프링이 있는 독립 더블 위시본 셋이와 후면에 판 스프링이 있는 종속 아키텍처를 갖춘 후륜 구동 플랫폼을 기반으로 합니다. 자동차에는 4개의 바퀴 각각의 원형 조향 메커니즘과 드럼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당연히 전자 보조 장치 없음. 자동차는 고전적인 외관, 안정적인 디자인, 괜찮은 장비 및 연식에 비해 우수한 주행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단점은 해외에서 예비 부품을 주문해야 하고 완전히 오래된 장비를 주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1970년대 후반 마억2는 토요타 크레스터와 토요타 체이서라는 두 세단의 기반이 되었으며 마억2와는 인테리어 디자인 옵션과 외부 요소만 달랐습니다. 토요타 역사상 2000GT는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이 자동차를 통해 회사는 세계적 수준의 스포츠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무엇보다도 자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1963년 5월 최초의 일본 그랑프리가 개최되었습니다. 새로운 스즈카 트랙에서는 현지 자동차와 유명한 서양 자동차가 충돌했습니다. 놀랍게도 일본인은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최대 2.5리터의 엔진 용량을 갖춘 스포츠카 등급에서는 데트선 페어레이드가 1,500원, 투어링 등급에서는 토요타 크라운이 우승했습니다. 성공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잭과어, 머세이디즈 벤즈, 포어시와 싸우려면 더 나은 차가 필요했습니다. 유망한 스포츠카의 개발은 1964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고노지로, 지로 코노의 지휘하에 코드명 280A라는 프로젝트를 위해 특별히 디자인 부서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는 수석 디자이너 노자키 사토루, 셰시 드라이버 야마자키 신이치,
자동차 정비사 다카기 히데타카 등 3명의 전문가가 포함되었습니다. 최고의 외국 모델을 신중하게 연구한 후 엔지니어들은 자동차의 전면 엔진, 모든 바퀴의 독립 서스펜션 및 후륜 구동을 갖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노자키 사토루 노자키는 280A가 잭과어 E타입과 매우 흡사해 보이는 첫 번째 스케치를 선보였습니다. 한편 닛산과 야마하는 이미 유사한 스포츠카 프로젝트 A550X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현 세대의 데트선 페어레이드를 대체할 예정이었습니다. 실제로 개발은 여마하 엔지니어가 주도했습니다. 그들은 페어레이드 셰시를 기본으로 삼아 유망한 2리터 엔진도 개발했습니다. 그러나 작업이 진행될수록 닛산 사람들은 이에 대한 관심을 점점 잃어갔습니다. 1964년에 세 개의 프로토타입이 준비되었고 거의 동시에 닛산은 경제적 이유로 프로젝트를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마하는 작업을 끝까지 완료하려는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고 새로운 파트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가와카미 게니치 사장은 토요타가 GT 쿠페를 개발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에 제안을 하게 됐다. 여마하 프로토타입의 높은 준비성을 평가한 토요타 경영진은 힘을 합치기로 합의했습니다. 1964년 가을, 고노지로 엔지니어링 그룹 전체가 여마하에서 일하기 위해 시즈오카로 이주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결과 미래의 토요타 2000GT 프로토타입이 단 10개월 만에 완성되었습니다. 여마하 A550X의 서스펜션과 브레이크를 토요타 280A의 프레임과 차체를 받았습니다. 사용된 엔진은 토요타 크라운의 직렬 6기통이었지만 여마하 기계가 수정했습니다. 1965년 8월 토요타 2000GT는 제12회 도쿄 모터쇼에서 선보여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은 당시 최고의 외국 스포츠카와 경쟁할 수 있었던 최초의 일본 자동차입니다. 적어도 외부적으로는요. 토요타는 이 모델의 고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대규모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고 그 정점은 1966년 10월 야탑의 테스트 트랙에서 열린 고속 테스트였다. 경주 기간 동안 2000GT는 3개의 세계 기록을 포함해 동급 13개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자동차 역사상 또 다른 밝은 순간은 제임즈 반드 영화 요온리 라이브 파이스에 참여한 것입니다. 1967년에 자동차의 대량 생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출시 당시 토요타 2000GT는 역사상 가장 진보된 일본 자동차가 되었습니다. 뛰어난 외관, 강력한 엔진, 뛰어난 셋이 덕분에 이 자동차는 경쟁사보다 돋보였습니다. 그러나 스포츠카의 운명을 결정하는 심각한 단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높은 가격이었습니다. 1960년에는 힐럭스 모델의 시조로 여겨지는 토요타 투옵트 스타웃 픽업 트럭이 출시되었습니다. 이 자동차는 전 세계적으로 성공적으로 판매되었습니다. 1세대 토요타 힐럭스의 생산은 1968년 3월에 시작되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따르면 하이럭스라는 단어는 매우 럭셔리한, 즉 매우 럭셔리한이라는 문구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새로운 이름은 순전히 금욕주의적인 스타웃와 힐럭스를 구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트럭은 짧은 휠베이스, 후륜 구동 및 1.5리터 가솔린 엔진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1969년 4월에는 휠베이스가 확장된 버전이 추가되었고 1971년 2월에는 엔진이 1.6리터로 교체되었습니다. 1972년 5월 힐럭스가 1973년 모델 연도에 출시되었습니다. 자동차는 더욱 편안한 객실과 업데이트된 내부 및 외부를 받았습니다. 1.6 엔진 외에도 2.0, 2.2리터 엔진이 등장했다. 화물칸의 길이는 2.3m에 달할 수 있습니다. 주로 농업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순전히 실용적인 차량으로 오랫동안 간주되어 온 픽업 트럭은 물론 운송, 서비스 및 건설 회사를 위한 보조 배송 트럭도 1980년 초에는 레크리에이션 및 스포츠 차량으로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픽업은 종종 밝은 색상으로 도색되었으며 크롬 부품, 차체의 롤바 및 지붕에 추가 조명이 장착되었습니다. 부피가 큰 스포츠 장비와 관광 장비를 운반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아마추어, 크로스컨트리 경주에도 사용되었습니다. 1970년대는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고 장치의 지속적인 기술 개선뿐만 아니라 원래 설치되었던 값비싼 모델에서 저렴한 모델로 혁신을 마이그레이션한 것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토요타 셀리커와 같은 모델의 생산이 시작됩니다. 1세대는 1970년 말 일본 시장에 출시되었으며 토요타의 이전 모델인 2000GT보다 더 저렴한 스포츠카 옵션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1970년 10월 도쿄 모터쇼에서 선보인 셀리카는 그해 12월부터 판매를 시작해 디자인과 운전의 즐거움을 강조한 자동차였습니다. 그릴과 후미 등의 헤드라이트가 들어간 이 자동차는 포드 머스탱과 비슷했지만 크기는 훨씬 작았습니다. 역사 초기의 셀리커는 하드톱이라는 한 가지 바디 스타일로만 제공되었습니다. SV-1 리프트백은 1971년 한 전시회에서 컨셉 모델로 선보였습니다. 약간의 변경을 거쳐 1973년 4월 일본에서 라25와 T27이라는 두 가지 엔진 옵션을 갖춘 생산 리프트백이 도입되었습니다. 리프트백의 좌측 운전석 버전이 유럽으로 수출되었습니다. 1975년 10월 스타일을 변경한 후 오른쪽 및 왼쪽 드라이브 버전이 모두 다른 시장에서 출시되었습니다. GT의 일본 버전은 파워 윈도우, 에어컨, 특수 트림을 포함하여 ET, LT 및 ST와 많은 차이점이 있었지만 센터 콘솔, 오일 압력 및 오일 레벨 센서 등 ST 버전과 공통점도 있었습니다. LT 버전에는 이러한 기능에 대한 경고등만 있었습니다. 1970년 12월 1세대 카리나가 일본에 등장했습니다. 이 차는 더 작은 코롤라와 더 큰 코로나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셀리커 스포츠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합니다. 머리 받침이 내장된 리클라이닝 시트, 라디오, 시계, 후진등 및 파워 브레이크가 특징입니다. 차체 스타일은 2도어 및 4도어 세단, 5도어 스테이션 외건, 접이식 하드탑을 갖춘 2도어 쿠페였습니다. 차량의 길이는 4200mm, 너비 1570mm, 높이 1395mm, 무게 960kg이었습니다. 4기통 가솔린 엔진만 사용되었습니다. 변속기는 2단 또는 3단 자동과 4단 또는 5단 수동이었습니다. 1972년에는 1000만 번째 토요타 자동차가 조립 라인에서 출시되었습니다. 에너지 위기와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원자재 긴축을 도입하고 대기 오염 법안의 압박 속에서 효율적인 배기 시스템을 개발하고 내부 기업 정책을 강화한 후 토요타는 다음 10년을 맞이했습니다. 도요타는 세계가 석유 위기를 겪은 1973년에 자동차 수출 측면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토요타의 경우 이 위기는 회사가 미국에서 연료 효율이 높은 자동차를 대중화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스팔트 위에서 편안하고 오프로드에서도 파괴할 수 없는 자동차를 만들기 위한 회사 엔지니어들의 추가 노력으로 토요타 랜드크루저 60 SUV가 출시되었습니다. 이 모델은 현대의 대형 토요타 자동차의 조상으로 간주됩니다. 자동차는 새로운 차체, 별도의 앞좌석이 있는 편안한 인테리어, 향상된 방음 및 당시의 많은 럭셔리 기능을 받았습니다. 이 F 유형의 가솔린 엔진과 B 유형의 디젤 엔진이 장착되었습니다. 5단 변속기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랜드크루저 40 시리즈는 계속해서 생산되었으며 1984년까지 조립 라인에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 당시에는 그 디자인이 이미 고풍스러워졌습니다. 가치 있는 교체가 필요했고 같은 1984년에 유명한 이른 시리즈의 토요타 랜드크루저 SUV 형태로 발표되었습니다. 실제로 전설의 일종의 전설입니다. 본질적으로 이 자동차는 처음부터 다시 제작되었으며 즉시 두 가지 버전으로 제공되었습니다. 세븐티의 첫 번째 무거운 버전은 HDV2T라는 명칭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모든 적절한 장식을 갖춘 견고한 군용 SUV의 후속 제품이었습니다. 표준 옵션 외에도 구조대원, 의사, 심지어 광부를 위한 특수 차량도 기본적으로 생산되었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절대적인 신뢰성 덕분에 이 차는 여행자들에게도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폴과 브리터 보건은 그런 SUV를 타고 7년간 전 세계를 여행했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풍경, 사막의 모래부터 산, 눈 덮인 툰드라까지 을 가로질러 63개국을 여행했고 총 주행거리는 28만 킬로미터가 넘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부부는 토요타에게 감사의 편지를 썼습니다. 1978년 8월 토요타 코어서 모델 출시. 코어서 모델은 토요타 최초의 소형 전륜 구동 자동차가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1세대가 1978년 8월에 출시되었습니다.
이 자동차는 1979년 초 미국에서 첫 선을 보였고 일본은 1980년이 되어서야 유럽에 진출했습니다. 그건 그렇고 미국에서는 토요타 코어서를 터셀이라고 불렀습니다. 자동차는 1.3리터 및 1.5리터 가솔린 엔진과 1.5리터 디젤 엔진 등 세 가지 유형의 엔진으로 생산되었습니다. 엔진은 3단 자동 변속기는 물론 4단 및 5단 수동 변속기와 조합될 수 있다. 유럽풍의 디자인과 실용성을 겸비한 차량이었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토요타 코어서 성공의 열쇠가 되었습니다. 스포티한 토요타 수프라는 회사에 많은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 세계 지도에서 가장 진보적인 자동차 공학으로 국가를 표시하는 데 도움이 된 것은 이 모델이었고, 둘째, 회사의 가장 유명한 모델, 물론 커랄러 및 랜드크루저는 제외이며, 셋째, 스포티하고 저렴한 쿠페가 클래스로 재탄생하기 위한 사실상 마지막 희망입니다. 토요타 수프라라는 이름에는 많은 정보가 담겨 있지만 이 자동차의 역사는 1978년 토요타 셀리카 수프라에서 시작됐다. 표준 셀리커보다 더 실용적인 트렁크를 만들고 GT2000 모델의 인라인 6개를 거기에 붙일 수 있도록 후드를 길게 만드는 아이디어였습니다. 조금 후에 회사는 로터스에서 영국인과 협력하여 셀리커 XX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이 자동차의 일부 구성 요소는 로터스 엑셀에서 직접 가져왔습니다. 개조는 1981년 세대 교체까지 기본형과 함께 생산됐다. 이 라인의 새로운 지점 개발의 원동력은 경쟁 제품인 데트선 280ZX의 인기였습니다. 신형 수프라가 식물성 셀리커가 아니라는 점을 대중이 이해할 수 있도록 136Nm 토크의 110마력 엔진이 후드 아래에 설치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출력이 116마력으로 늘어났고 국내 시장에는 123마력을 전달하는 터보 버전도 있었습니다. 차량에는 5단 수동 변속기가 장착되었지만 4단 자동 변속기가 장착된 버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었습니다. 1세대 토요타 수프라의 가격은 현재 가치로 32,000달러였습니다. 2세대 모델의 경우 누구도 셀리카 라벨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것은 강력하고 편안한 쿠페, 토요타 수프라였습니다. 2세대 후드에는 175마력의 2리터 터보 엔진이 탑재됐다. 주로 국내 시장의 일부 트림 레벨에는 6기통 2.7리터 엔진이 장착되었습니다. 2세대의 디자인은 80년대 인기를 끌었던 쐐기형 차체를 따랐지만 수프라 역시 팝업 헤드라이트라는 고유한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보다 고급스러운 트림 레벨은 문자엘로 판매되었고 보다 생산적인 트림 레벨은 P명판으로 판매되었습니다. 2세대는 1986년 말까지 판매되었습니다. 모터스포츠 분야에서도 토요타 수프라는 1985년 영국 투어링카 챔피언십에서 주요 경쟁자인 미쓰비시 스타리온을 이길 수는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80년에는 인덱스 E70이 포함된 네 번째 커랄러 바디가 출시되었습니다. 외관상으로는 코롤라의 디자인 방향은 그대로 유지하되 기존 차체 대신 새로운 차체를 새롭게 디자인했으며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보강재의 디자인을 변경하고 코롤라의 길이는 처음으로 8mm에 달했다. 4m 표시. 차량의 엔진에는 65p 용량의 새로운 1.8리터 디젤 엔진과 1.7리터 가솔린 엔진이 장착되었습니다. 다양한 구성 옵션, 5개 이상의 차체 스타일, 자동차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제 역할을 했으며 성공은 오래지 않아 1983년에 토요타는 100만 번째 커랄러를 판매했습니다. 1980년부터 1984년까지 일본 시장에서만 판매된 소형 SUV 토요타 블리저드는 다이에트수 테프트 모델의 사본이었습니다. 이 자동차는 프레임 디자인, 플러그인 사륜구동, 72마력을 생산하는 2.2리터 자연 흡기 디젤 엔진을 장착했습니다. 와 함께 변속기는 수동, 4단, 1982년부터는 5단이 됩니다. 1984년에 출시된 2세대 자동차는 더 크고 편안해졌으며 새로운 2.4리터 디젤 엔진을 탑재했습니다. 자연 흡기 버전은 83마력을 발휘했습니다. S, 그리고 터보차저 하나, 85개의 힘 두 번째 토요타 블리저드는 다이에트수 러거, 라키 SUV와 유사했습니다. 모델 생산, 다이에트수 공장에서 제작은 1990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80년대 초반 캠리 모델의 생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중산층 모델은 이미 9세대에 이르렀으며 많은 지역, 특히 미국과 아시아 국가에서 지속적인 수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모델, 인덱스 V10은 일본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수출을 목표로 개발되었습니다. 이 모델은 1980년 스포츠 세단인 셀리커 캠리로 채택되었습니다. 이 모델은 인기가 없었고 휠베이스가 100mm 증가했으며 연료 탱크가 조수석 아래로 옮겨졌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실내 공간과 트렁크 부피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몸 길이는 4490mm였습니다. 차체는 클래식한 4도어 5인승 세단이나 5도어 해치백이었다. 가솔린 1.8L, 100HP, 2.0L, 120 또는 160HP, 및 디젤 1.8L, 80HP, 및 2.0L, 88HP 엔진이 제공되었습니다. 변속기는 5단 수동 또는 4단 자동이 제공됐다. 구동은 앞바퀴에 있습니다. 베이스에는 파워 스티어링, 전동 윈도우 및 미러가 포함되어 있으며 선택적으로 트랙션 컨트롤과 에어 서스펜션이 제공됩니다. 1982년 3월부터 1986년 7월까지 생산된 모델입니다. 일본 시장에서는 해당 모델이 비스타라는 이름으로 판매됐다. 시장에서 자동차는 한도어 코어드, 데트선 블루버드, 미트수 미시 갈런트, 마즈더 -626과 경쟁해야 했습니다. 1986년 8월 2세대 모델이 등장했습니다. 인덱스 V20. 치수가 약간 커지고 차체의 날카로운 모서리가 약간 부드러워졌으며 공기역학이 0.34로 향상되었습니다. 디자인은 야마우치 세이치 1.8L, 85 또는 105HP 및 2.0L, 120 또는 140HP 가솔린 분사 엔진과 2.0L, 82HP 디젤 엔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변속기 옵션에는 4단 자동 변속기가 포함됩니다. 전륜구동 옵션이 가능해졌습니다. 1988년에는 차량의 스타일이 변경되어 GT 패키지가 등장했습니다. 1세대에 비해 엔진 수명이 늘어나고 차체 패널의 내식성이 향상되었으며 안전성과 승차감이 향상되었습니다. 세단 외에도 스테이션 외권 차체가 처음으로 제공되었습니다. 이 모델은 일본, 미국, 호주에서 생산되었습니다. 1983년 5월 10일 토요타는 새로운 저예산 스포츠카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각지고 약간 평범해 보이는 날카로운 코를 가진 자동차로 언뜻 보기에는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겸손한 특성을 지닌 겸손한 자동차였으며 빠르게 사랑을 받았으며 전설이 될 운명이었던 토요타 커랄러 86이었습니다. 이 차는 일본어로 86초를 의미하는 하치로쿠라는 재미있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네빈과 트루에이노의 두 가지 바디 타입으로 생산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첫 번째 성향은 자동차를 만드는 동안 투자되었습니다. 토요타는 운전하기 쉽고 믿을 수 있으며 실용적인 빠르고 저렴하며 간단한 자동차를 생산할 계획이었습니다. 큰 놀라움을 안겨준 것은 바로 그 가격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드리프트 같은 것은 없었지만 트랙이나 길거리에서 경주하는 것을 좋아하고 돈이 많지 않은 운전자가 있었습니다. 토요타 커랄러 86의 주요 구매자가 된 것은 바로 이러한 운전자였습니다. 이들 드라이버 중에는 훗날 드리프트의 왕이 되어 스포츠 대회로서 드리프트의 기반을 마련할 치치야 케이치가 있었습니다. 트수시어가 빠르게 운전하고 드리프트하는 법을 배운 것은 E86에서였습니다. 차는 매우 순종적이고 운전자를 훈련할 수 있으며 실수를 용서할 수 있으며 까다롭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전력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기본 모델의 경우 약 130마력. 헤카이러코의 트수시어는 종종 더 강력하고 값비싼 자동차를 타고 운전자와 경쟁하여 트수큐브 및 푸지와 같은 트랙에서 그들을 이겼습니다. 토요타 커랄러 86의 두 번째 인기 도약은 1998년 애니메이션 이니셜 D가 방영되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푸지와러의 영화에서 트루에이노를 운전하는 테쿠마이는 어키너에서 하강할 때 더 빠르고 강력한 자동차를 추월했습니다. 치치야 케이치가 직접 이 애니메이션 걸작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사진에 담긴 자동차의 모든 특징을 고려했고 운전 요령도 세심하게 설명했다. 애니메이션은 그림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현실적이고 흥미로워서 수천 명의 팬을 얻었으며 그 중에는 일반 학생과 프로 레이서도 포함되었습니다. E86은 컬트카가 되었습니다. 이니셜 D 출시로 하치로쿠 가격이 거의 2배로 뛰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토요타 커랄러 86의 다음 상승은 2004년 니드 포 스피드 언더그라운드 이 게임 출시와 함께 발생했습니다. 자동차의 겸손한 외관에도 불구하고 수정 후 헤카이러코는 게임에서 가장 빠른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게임의 인기는 기계 자체의 인기로 이어졌고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헤카이러코 구매자의 대부분은 매니아, 애호가 및 팬입니다. 1987년 5월에 모델 생산이 종료되었습니다. 그 차가 드리프트카이고 단순히 25년 동안 죽었다고 생각한다면 그 차가 오늘날까지 살아남았다는 사실 자체가 놀랄 수도 있습니다. E86을 구입한 후 새 소유자는 대부분 즉시 수리를 위해 자동차를 보냅니다. 많은 자동차는 튜닝을 위해 특별히 구매되며 그 이상은 아닙니다. 이제 토요타 86은 더 이상 일상용 자동차가 아니라 단순히 스포츠로서의 드리프트가 시작된 역사의 일부인 전설입니다. 그리고 10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하치로쿠스는 계속해서 도로를 주행하고 있으며 지금도 훨씬 더 새로운 스포츠카와 싸울 수 있습니다. 1970년대 중반, 토요타는 작고 저렴한 스포츠카인 비정형 자동차 개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1981년에 토요타 4X 프로토타입이 등장했고 1984년에는 토요타 MR2가 일본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독특한 쐐기형 디자인을 갖춘 2인승 미드엔진 후륜구동 쿠페였습니다. 일반적인 것 외에도 제거 가능한 지붕 판넬로 수정되었습니다. 이 차에는 연료 분사 기능이 있는 1.6L 16밸브 엔진이 장착되어 112마력에서 130마력으로 발전했습니다. 와 함께 가벼운 무게, 일본 사양 기준 950kg로 인해 이러한 엔진은 쿠페에 좋은 역동성을 제공했습니다. 변속기는 5단 수동 또는 4단 자동이 제공됩니다. 1.5리터 동력 장치 82hp를 갖춘 토요타 MR2도 일본 시장에서 판매되었지만 이 버전은 수요가 없었습니다. 1987년에는 동일한 1.6리터 엔진을 장착했지만 출력을 145마력으로 증가시킨 슈퍼차저를 장착한 개조가 등장했습니다. 1989년 데뷔한 토요타 MR2 쿠페 2세대는 조금 더 커지고 무거워졌다. 일본 시장용 자동차에는 자연 흡기 165에서 180hp 또는 터보차저 220에서 245hp의 2리터 엔진이 장착되었으며 유럽 버전의 2리터 흡기 엔진은 138에서 180마력 터보차저를 개발했습니다. 여기서는 자동차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아메리칸 토요타 MR2에는 2.2리터 엔진 130의 135마력과 200마력의 2리터 터보 엔진이 장착되었습니다. 와 함께 1999년 일본에서 3세대 모델 생산이 시작되어 쿠페에서 로드스터로 전환되었습니다. 레이아웃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엔진은 좌석 뒤에 있고 후륜 구동입니다. 집에서 자동차는 토요타 마스, 미국에서는 MR2 스파이더, 유럽 시장에서는 토요타 MR2 로드스터라고 불렸습니다. 가능한 유일한 엔진은 가변 밸브 타이밍 시스템을 갖춘 1.8리터 엔진으로 출력은 138에서 140마력입니다. 와 함께 이때 토요타는 마침내 생산량 기준으로 세계 3위를 차지하며 일본 최대의 자동차 제조업체로 자리매김했습니다. 1983년에 토요타는 제너럴 모터즈와 단연간의 계약을 체결했고 이듬해 미국의 합작회사에서 자동차 생산이 시작되었습니다. 동시에 토요타의 자체 시험장인 샤이비트소 건설의 첫 번째 단계가 완료되어 1988년에 완전히 완료되었습니다. 1986년에는 또 다른 이정표가 통과되었습니다. 즉, 5천만 번째 토요타 자동차가 생산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러너 모델이 탄생했습니다. 토요타 사러너 SUV는 1984년 대량 생산에 들어갔다. 이 자동차는 주로 미국 시장을 겨냥했습니다. 일본 버전은 힐럭스 서프라고 함. 힐럭스 픽업 트럭이 모델 제작의 기초로 사용되었습니다. 실제로 SUV는 유리 섬유 후드와 추가 좌석 열만 픽업 트럭과 달랐으며 일부 트림 수준에서는 자동차의 좌석이 2개만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2.4리터 기화기 엔진, 100hp,
으로만 구성되었던 동력장치 제품군이 1985년에 동일한 엔진으로 보완되었지만 연료 분사 시스템이 추가되어 출력이 116hp로 증가했습니다. 1년 후 2.4 엔진의 터보차저 버전이 등장했고 1988년에는 SUV에 3L V6 엔진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변속기, 수동 또는 자동, 4단. 1986년에는 셋이 디자인이 약간 변경되었습니다. 견고한 차축 대신 토요타 사러너는 독립적인 프론트 서스펜션을 받아 편안함과 핸들링이 향상되었습니다. 1989년에 데뷔한 2세대 SUV는 픽업 트럭의 기술적인 스토핑을 갖추었지만 완전히 새로운 올메탈 바디를 입었습니다. 3도어 버전으로 소수의 자동차가 생산되었으며 대부분의 SUV는 5도어였습니다. 토요타에는 수동 또는 자동 변속기와 결합된 2.3 및 V6 3.0 가솔린 엔진이 장착되었습니다. 구동 방식은 전륜 구동일 수도 있고 후륜 구동일 수도 있습니다. 일본 공장은 1995년에 2세대 러너의 생산을 중단했으며 중국에서는 여전히 그레이트 올 브랜드로 라이센스 사본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1995년부터 3세대 자동차 생산이 시작됐다. 외부적으로 토요타 사러너는 이전 모델과 유사했지만 완전히 새로운 차체와 다른 세시를 가졌으며 이번에는 힐럭스 픽업과 거의 공통점이 없습니다. 러너를 만들 때 편안함에 주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SUV는 더 크고 넓어졌으며 전면 및 후면에 스프링 서스펜션을 받았으며 이동 중에도 사륜 구동을 연결할 수 있는 중앙 차동 장치를 받았습니다. 장비 목록에는 에어백, ABS 및 2001년 이후 안정화 시스템이 포함되었습니다. 3도어 차체가 드디어 라인업에서 사라졌다. 동력 장치도 새롭습니다. 2.7L 4기통 엔진은 150마력을 발휘했고 3.4L 6초의 출력은 190마력이었습니다. 와 함께 변속기는 5단 수동 또는 4단 자동이 제공됩니다. 기화기 3번이 우리나라 자동차 마니아들의 궁극적인 꿈이던 시절 1984년 일본에서 2세대 토요타 크레스타가 출시되었는데 오늘날에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첨단 기술을 탑재했습니다. 이미 말했듯이 토요타 크로스는 토요타 마욱2 및 체이서와 공통 플랫폼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겉으로는 스커트 실루엣을 지닌 클래식 세단이었습니다. 체이서와 달리 마케팅상의 이유로 토요타 크로스는 프레임리스 유리를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거울은 날개에서 도어로 이동되었으며 정기적으로 구동되고 가열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크레스타는 80년대 초반의 전형적인 일본 자동차처럼 보였습니다. 외관은 직선이 지배적이었고 70년대 이전 모델과 달리 외관 장식도 소박했습니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모든 것이 가치 있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엔진은 6개였으며 그중 2개는 디젤이었습니다. 2리터 엔진과 2개의 터빈을 갖춘 이전 버전의 출력은 185마력이었습니다. GT 튠 터보로 지정되었습니다. 이것은 토요타의 혁신적인 엔진이었습니다. 최초의 트윈 터보차저와 실린더당 4개의 밸브가 장착되었고 2개의 돌식 캠축이 장착된 최초의 엔진이었습니다. 그는 기술에 대한 공헌으로 권위 있는 JSME 신기술 메달을 받았습니다. 토요타가 엔진에서만 멈췄다면 토요타 자체가 아닐 것입니다. 토요타 크레스터는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자랑했습니다. 충격 흡수 장치는 강성을 변경할 수 있어 높은 편안함과 안전성을 보장합니다. 노엄과 스포어트 2가지 모드가 있었는데 이 웅장함을 트메스, 토요타 일렉트라닉 마절레이티드 서스펜션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조향력 조정 시스템인 PPS, 프로그레시브 파워 스티링가 설치되었습니다. 스포츠와 컴포트의 2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전기 창문, 조명이 들어오는 잠금 실린더와 같은 모든 종류의 작은 것들은 그 당시 토요타에게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장비의 풍부함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 모든 것이 1984년에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이 모든 복잡한 시스템이 놀라운 신뢰성을 갖고 있으며 20년 이상 작동했다는 것입니다. 200마리의 말을 수용할 수 있는 3리터 인라인 6차, 새로운 차체 디자인, 제목에 셀링 이름이 없음, 이것이 차세대 토요타 수프러 MK3가 브랜드 팬들에게 가져온 것입니다. 또한 토요타는 양산 쿠페에 처음으로 알스 시스템과 자동 변속기 제어 모드를 도입했습니다.
토요타 수프라 터보의 특별 버전은 특히 수집가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이 차는 그룹A 챔피언십에 참가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엔진은 최대 263마력으로 펌핑되어 가장 강력한 로드 쿠페가 되었습니다. 자동차는 5초 만에 수백 개의 가속력을 발휘했으며 최고 속도는 270km/h에 달했습니다. 세계 어느 누구도 생산 차량을 제외하고 이와 같은 것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닛산이 1989년에 스카이라인 R32 지타를 출시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80년대의 주요 사건 중 하나는 고급 자동차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만들어진 토요타의 사업부인 넥서스와 같은 브랜드의 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일본은 작고 경제적이며 저렴한 자동차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럭셔리 자동차 부문에 넥서스가 등장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넥서스가 창립된 지 1년 후인 1989년에는 넥서스 S400, 넥서스 ES250 등의 모델이 출시되어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80년대 말, 토요타는 플래그십 60 시리즈를 심각하게 현대화했습니다. 이것이 랜드 크루저 80이 나타난 방식입니다. 자동차는 모든 바퀴의 스프링 서스펜션, 수정된 셋이, 새롭고 더욱 강력한 것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새로운 솔루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엔진. 전면 패널에는 내비게이션 장비를 연결하는 곳이 있고 루프에는 루프 레일이 있습니다. 커랄러 E90은 1987년에 출시되었으며 당시 길이가 4326mm였기 때문에 더 이상 소형차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엔지니어들은 플랫폼에 전륜 구동을 추가하여 마침내 후륜 구동 구성을 제거했습니다. 캐리지 본체가 판매용으로 반품되었습니다. 그들은 압축기가 장착된 4HT에 구축된 165마력의 강제 디젤 엔진을 추가했습니다. 새로운 공장이 건설되었습니다. 6세대는 450만 대 생산을 마쳤다. 1991년 여름 7세대 E102 공장을 떠났습니다. 자동차의 길이는 여전히 4369mm로 늘어났으며 자동차의 모양은 당시 미국의 부드러운 라인 패션을 따라 새로운 원형을 얻었습니다. 토요타 커랄러 E100은 처음으로 IC로부터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자동차로 상을 받았습니다. 8세대 E110은 E100이 나온 지 꼭 4년 만에 나옵니다. 이번에는 회사의 경제 위기로 인해 변경사항이 보수적이지만 주목해야 할 점은 변속기에 새로운 6단 변속기가 추가되었으며 일본 국내 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요타 커랄러는 랠리 경주라는 새로운 형태로 자신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3SZ 터보 엔진과 슬리커 GT4 ST 205 변속기를 탑재한 토요타 코롤라 WRC 쿠페는 몬테카를로 랠리상을 비롯해 각종 상을 잇따라 수상했습니다. 거의 반세기에 걸쳐 개발된 토요타 커랄러는 무려 11세대에 달하는 자동차를 선보였으며 그중 다수는 오늘날까지도 도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966년 출시 이후 커랄러즈는 내구성, 신뢰성, 안전성으로 인해 많은 구매자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토요타 커랄러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모델 중 하나입니다. 1968년부터 2004년 사이에 생산된 마억2는 가장 인기 있는 JDM 자동차 중 하나이자 토요타의 가장 훌륭한 작품 중 하나입니다. 수십 년에 걸쳐 9세대의 마억2가 출시되었습니다. 각 후속 시리즈는 디자인과 기술적 특성 측면에서 개선되고 더 좋아졌습니다. 생산이 완료된 지 약 15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높은 모델입니다. JDM 자동차의 전설, 90번째 차체의 놀라운 마크 2초를 만나보세요. 이 시리즈의 모델은 92년부터 96년까지 생산되었습니다. 이것은 스포티한 바이어스를 갖춘 5인승 비즈니스 세단입니다. 자동차는 엄격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지만 바디키트를 사용하면 빠르게 스포츠카로 변하고 옆으로 굴러가는 것을 아주 잘합니다. 많은 자동차 애호가들에 따르면 이 자동차는 모든 세대를 통틀어 최고의 선택이라고 합니다. X90 시리즈를 시작으로 중요한 디자인 변경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X100과 X110이 된 자동차의 향후 개조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 버전은 이전 버전과 동일한 엔진 크기와 변속기를 유지합니다. 90번째 차체의 마억2의 주요 변경사항은 차량의 안전성, 핸들링 및 편안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한때 이 수정은 JDM의 판매 기록을 깨뜨렸습니다.
풍부한 내부 자원을 자랑하는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 기계입니다. 실제 일본인의 전형적인 것처럼 세단은 오른쪽 핸들이며 자동 변속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기본 변속기는 내구성이 매우 뛰어나며 최대 500마력의 엔진에 쉽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PP 또한 민감하고 운전자의 조작에 빠르게 반응합니다. 때로는 태어날 때 자동차에 내재된 특성이 독특한 자동차 사고방식을 가진 다른 나라에서 20에서 30년 후에 자동차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용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내 시장용 3세대 토요타 캠리는 V30 지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1990년부터 1994년까지 일본에서 생산되었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번 캠리에도 5단 수동 변속기 또는 4단 자동 변속기와 짝을 이루는 4기통 엔진, 가솔린 및 터보 디젤이 탑재됐지만 프로미넌트 버전은 2.0L V6에 더해 더욱 강력한 엔진을 탑재했다. 동일한 구성의 2.5L 175마력 엔진. 캠리가 ABS, 운전석 에어백, 심지어 완벽하게 제어되는 4WS 셰시까지 갖춘 최초의 제품이 나온 것은 바로 이 세대였습니다. 4세대에도 모델의 일본판과 수출판으로의 구분이 유지됐다. SV40 인덱스를 갖춘 현지 시장용 토요타 캠리는 1994년 일본에서 생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는 세단형 자동차로만 제공되었지만 이전과 마찬가지로 비스타 플랫폼 모델이 있었습니다. 차량에는 1.8 및 2.0 가솔린 엔진과 2.2L 터보 디젤 엔진이 장착되었습니다. 사륜 구동 변속기는 2L 및 2.2L 엔진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이전 세대 자동차인 133 및 192마력의 2.2 및 V6 3.0 엔진과 비교하여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와 함께 각기 1990년대 후반 토요타 캠리 솔라러 쿠페와 컨버터블이 미국 구매자들에게 제공되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에 데뷔한 1세대 토요타 랜드크루저 프라도 SUV는 랜드크루저 70보다 더 작고 가벼운 버전이었다. 자동차는 프레임 구조, 전면 및 후면의 견고한 축, 전면 스프링 및 후면 스프링 서스펜션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드라이브는 감속 기어가 있는 사륜 구동입니다. 프라도에는 2.4 및 2.7 가솔린 분사 엔진, 2.8L 자연 흡기 디젤 엔진, 2.4 및 3.0L 터보 디젤 등 4기통 동력 장치가 장착되었습니다. 변속기는 5단 수동 또는 4단 자동이 제공됩니다. SUV는 3도어 차체와 5도어 차체로 생산되었으며 차량 내부는 디자인에 따라 5개에서 8개의 좌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랜드크루저 프라도 모델의 1세대 출시는 1996년에 종료되었습니다. 2002년에는 프라도의 차세대 모델인 120 시리즈가 출시되었는데 이는 이미 거의 현대적인 자동차였습니다. 이 디자인은 일본 이외의 지역, 즉 프랑스 산업 디자인 센터에서 처음 개발되었습니다. 이 세대에서 프라도는 여러가지 현대적인 안전 및 편의 시스템을 받았습니다. 실내 온도 조절기와 대형 화면이 있는 멀티미디어 시스템이 실내에 나타났습니다. 90년대 일본의 자동차 산업은 끊임없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당시에는 이렇게 다양한 자동차가 만들어졌습니다. 가장 흥미롭고 어떤 면에서는 심지어 이상한 자동차 중 하나가 토요타 시러입니다. 1987년 10월 도쿄 모터쇼에서 특이한 토요타 아스부트 컨셉이 선보였습니다. 자동차 문은 나비 날개라고 불리며 앞뒤로 열렸습니다. 이 도어 디자인으로 인해 객실에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매우 인상적이고 동시에 기능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점은 3년 후 최소한의 변경만으로 자동차가 대량 생산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아스부트는 1990년 토요타 시러라는 이름으로 등장했습니다. 모델 이름은 일 것이다라는 뜻의 프랑스어 시러에서 유래됐다. 마찬가지로 토요타 역시 모델의 미래적인 모습에 주목했다. 문을 여는 특이한 방식에 더해 파노라믹 루프도 자랑했다. 더 정확하게는 문입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지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리 트렁크 리드와 결합하여 유양 영역이 매우 넓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너무 맑고 더운 날씨에는 에어컨이 켜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 안에 있는 것이 매우 불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머클레런 F1과 같은 전설적인 스포츠카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 디자인이 생각나는 게 없나요?
영국 경주용 자동차의 위대한 창시자인 고든 머레이, 고어던 머리는 토요타 시러의 도어에서 영감을 얻었으며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매일 그 문을 지나갔습니다. 결국 우리는 시러를 빌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브루스 맥킨타시와 함께 디자인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나머지는 역사이며 나비 날개는 퍼라리 엔조부터 BMW i8 및 기타 머클레런 모델에 이르기까지 많은 슈퍼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유망한 외관에도 불구하고 토요타 시러는 기술적으로는 평범한 자동차였습니다. 토요타 스타어리트가 플랫폼을 공유했으며 110마력을 생산하는 1.5리터 오페치 엔진을 장착했습니다. 무게가 930kg에 불과한 자동차의 경우 그다지 작지는 않았지만 셰시가 스포츠 접두사와 전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사용에서 자동차는 매우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으며 자동차의 30년 연령을 고려하더라도 저렴하고 값싼 예비 부품이 소유자를 파산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 와중에 인테리어는 꽤 괜찮았던 것 같아요. 시러는 측면 지지대가 있는 편안한 좌석, 3스포크 스티어링 휠 및 다양한 옵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6개의 스피커와 CD 플레이어를 갖춘 고급 오디오 시스템이 포함됩니다. 그 해의 자동차에서는 매우 드문 옵션입니다. 시러는 매우 특이하지만 동시에 그 당시 일본의 전형적인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이처럼 좁은 틈새 시장을 겨냥해 자동차를 실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토요타 시러는 1996년까지 조립 라인에서 지속되었습니다. 총 15,941대의 자동차가 생산되었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은 토요타 수프라라고 하면 이 차를 떠올린다. 이미 기본 구성으로 훌륭하게 준비된 영화배우인 이 자동차는 즉시 220마력을 생산했습니다. 약간의 당시 토요타는 시장에 따라 최대 326마력의 출력을 갖춘 이 엔진의 바이터보 버전을 제공했습니다. 웅장한 3리터 트윈 터보 엔진 이 JZT-는 오늘날에도 가장 인기 있는 엔진 중 하나입니다. 현대 튜너는 최대 1000마리의 말을 사용하지만 1993년 일본 시장에서는 제조업체 간 신사협약이 체결되어 280마력을 넘지 않았습니다. 이 엔진에는 235마력의 자연 흡기 버전도 있었으며 6단 수동 또는 4밴드 유압식 자동이 볼트로 고정되었습니다. 이 차체에서는 자동 변속기가 심각하게 고려되지 않고 대부분 미국에서 판매되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토요타 수프라의 백조 노래였습니다. 가장 가벼운 쿠페 차체, 가장 강력하고 기술적으로 진보된 엔진, 양산차 중 가장 눈에 띄는 디자인, 수백 대에 달하는 가장 역동적인 가속도, 4.6초, 포르쉐 911 카레라보다 빠름. 그러나 이것이 모델을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판매 감소로 인해? 회사는 낮은 수요로 인해 1996년 영국에서 판매를 중단했고 미국 판매는 1998년에 중단되었으며 마지막 생산인 토요타 수프라는 2002년 일본에서 출시되었습니다. 이 차는 종종 일본의 허머 H1이라고 불립니다. 실제로 토요타 매거 크루저와 미국 SUV의 유사점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은 자동차를 개발할 때 특유의 창의성과 근면함으로 문제에 접근했습니다. 1993년 10월 제30회 도쿄 모터쇼에서 토요타는 매우 특이한 자동차를 선보였습니다. 토요타 메가 크루저, 토요타 매거 크루저로 불리며 가장 험난한 도로 상황에서도 주행이 가능한 다목적 SUV로 자리매김했다. 개발은 미국 WW와 유사한 차량을 원했던 일본군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메가 크루저는 해외 카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군용 장비에 걸맞게 토요타 매거 크루저는 단순하고 안정적인 디자인을 가졌습니다. 기계의 중심에는 엔진과 변속기 요소가 위치한 내구성 있는 강철 프레임이 있었습니다. 모든 바퀴의 서스펜션은 토션바가 탄성 요소로 포함된 더블 위시본 방식으로 독립적입니다. 지상고를 높이기 위해 일본 엔지니어들은 브레이크가 휠 허브가 아닌 엑셀 샤프트에 있는 최종 드라이브를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지상고 420mm를 달성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이는 유사한 차축 디자인을 가진 험비보다 13mm 더 큽니다. 또한 어려운 오프로드 조건과의 싸움에서 SUV는 토어센 인터엑슬 및 크로스 엑셀 차동 잠금 장치와 타이어,
팽창 시스템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외국 제품과 마찬가지로 매거 크루저도 인상적인 크기를 가졌습니다. 이 차에는 앞좌석 2명, 뒷좌석 4명 등 6명이 앉을 수 있다. 또한 후면에는 1355x 2050mm 크기의 화물칸이 있어 최대 600kg의 화물을 운송하거나 특수 장비를 배치할 수 있었습니다. 자동차의 휠베이스는 거의 3.5m에 달했지만 사더부스 풀 스티어링 셋이 덕분에 회전 반경은 5.6m에 불과했습니다. 비교를 위해 해머 H1의 동일한 수치는 8m입니다. 토요타 매거 크루저의 플라스틱 후드 아래에는 153마력의 4.1L 터보 디젤이 있었습니다. 토요타 코스터버스에서 차용되었으며 향상된 신뢰성과 우수한 효율성으로 구별되었습니다. 험비와 마찬가지로 토요타 메가 크루저는 처음에는 군용으로만 판매되었으나 곧 민간용 개조형인 BXD20이 등장했습니다. 완전히 금속으로 만들어진 차체, 앞고리, 그리고 오디오 시스템과 에어컨 형태의 최소한의 편안한 옵션 세트가 특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계의 비용은 상당했습니다. 1995년에는 962만 엔이었다. 높은 세금 등급과 엄청난 가격으로 인해 매거 크루저는 큰 인기를 얻지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약 150대의 BXD 20 버전 차량과 3000대의 군용 개조형 BXD 10 차량이 판매되었습니다. 1994년 일본의 유명한 크로스오버 토요타 AV-4의 판매가 시작되었습니다. 25세 이상은 자동차 세계에서 매우 존경할 만한 나이이며 이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의 인기와 수요를 웅변적으로 말해주는 것 이상입니다. AV-4가 전 세계 많은 자동차 소유자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처음에는 전통적인 차체를 가진 자동차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AV-4는 SUV와 스테이션 웨건이 하이브리드라고 불렸습니다. 그런 차체에 대한 이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쪽모이 세공 SUV 제작의 기원은 8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토요타 모터즈 코퍼레이션은 국권이 자리를 잡았으며 자동차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매우 대담한 실험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유명한 콴노 전륜 구동을 통해 유럽의 관심사인 아우디만이 가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우디 회사에 대한 영상에서 더 자세히 이야기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보신 분들은 꼭 시청해보세요. 새로운 개념의 초경량 SUV의 첫 번째 선구자는 토요타 스프린터 캐리브의 생산 모델이었습니다. 첫 번째 모델은 플러그인 전륜 구동과 레인지 시프터가 포함된 트랜스퍼 케이스 등 고전적인 오프로드 변속기 디자인을 가졌습니다. 나중에 이 배열은 연구사륜 구동을 사용하여 폐기되었습니다. 새로운 캐리브 모델에서는 엔진이 후드 건너편에 위치했습니다. 변속기 레이아웃은 다음과 같습니다. 엔진, 기어박스, 프론트 엑셀 디퍼렌셜이 단일 동력 장치였습니다. 토크는 잠금 중앙 차동 장치가 장착된 각진 기어박스를 통해 뒷바퀴로 전달되었습니다. 이 변속기 방식은 널리 보급되어 1987년부터 1993년까지 많은 모델이 전륜 구동 변속기를 사용하여 생산되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사륜 구동 오프로드 차량이 편안함이나 속도 측면에서 기존 도로 차량보다 열등하지 않았습니다. 유니버설카의 오프로드 컨셉의 인기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많은 자동차 디자이너들의 마음을 자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89년 도쿄 모터쇼에서 레이브4라는 특이한 이름을 가진 보편적인 자동차의 특이한 컨셉이 일반 대중에게 시연되었습니다. 개발자가 말했듯이 그 이름은 활동적인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차량인 레크리에이션 액티브 차량이라는 목적을 완전히 반영합니다. 혁신적인 외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통적인 SUV와 닮았습니다. 후방 스페어 휠을 포함한 헤드라이트와 그릴 트림도 오프로드 차량 등급에 속한다는 사실을 설득력 있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전통적인 구동축 빔과 오프로드 프레임이 사라지고 모든 바퀴의 서스펜션이 완전히 독립되었습니다. 후방 휠을 포함하여 구동 휠의 토크를 전달하는 것은 등속 조인트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이는 당시의 또 다른 혁신적인 기술 솔루션이었습니다. 오늘날 과장하지 않고 AV-4의 등장은 오프로드 기능을 갖춘 모노코크 차체를 갖춘 소형차인 크로스오버 시대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모델은 1989년 컨셉과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일한 차체 치수, 도어 몰딩, 넓은 유리 면적, 광학장치,
라디에이터 그릴 및 범퍼는 앞으로 수년 동안 크로스오버의 현대적인 모습을 결정하여 전 세계적으로 확실한 인지도를 보장합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AV-4는 매우 유용했습니다. 북미 및 남미 국가와 서유럽 주민들의 복지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AV-4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요구사항을 충족한 것은 바로 이 차였습니다. 파워와 뛰어난 오프로드 성능은 젊은 세대를 기쁘게 했습니다. 편안함, 컴팩트함, 높은 오프로드 좌석 위치는 보다 성숙한 구매자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도시를 위한 자동차와 피크닉에 대한 아이디어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다른 플레이어들이 점차적으로 탐색하기 시작한 새로운 틈새 시장이 글로벌 시장에 등장했습니다. 세계에서 크로스오버의 인기 붐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시 SUV에 비해 AV-4의 주요 장점은 더 가볍고 공기 역학적인 모노코크 차체, 강력하고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엔진, 편리하고 편안한 인테리어였습니다. 2리터 용량의 4기통 가솔린 엔진은 기존 세단보다 나쁘지 않은 가속력을 허용했습니다. 16밸브 엔진의 토크는 5단 수동 변속기나 4단 자동 변속기를 이용해 바퀴로 전달됐다. 모델에 존경할 만한 나이에도 불구하고 토요타 AV-4는 언제 어디서나 제자리에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AV-4는 일단 출시되면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속도, 편안함, 신뢰성의 대명사로 남을 것입니다. 생태학은 토요타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과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으며 1997년에는 하이브리드 엔진, 도요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장착한 프리우스 모델이 탄생했습니다. 프리우스 외에도 AV4 모델에는 하이브리드 엔진이 장착되었습니다. 프리우스 자동차의 역사는 지난 1993년부터 시작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로 인한 대도시의 심각한 대기오염은 큰 문제가 되고 있었다. 자동차의 배기가스로 인해 상황은 나날이 악화되었습니다. 임무는 훌륭하고 환경 친화적인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과제는 자동차가 세계 모든 국가에서 판매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동차는 인류의 최신 기술과 성과를 통합해야 했습니다. 차량은 경제적인 동시에 매우 강력해야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G21이었습니다. 토요타는 항상 외부보다 내부가 더 컸습니다. 1993년 말, 디자이너들은 또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동차 내부는 넓고 공간이 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미 그 해의 유가가 상승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적은 양의 연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새 차는 휘발유와 전력을 모두 사용하여 달릴 수 있었으며 이 요소는 토요타 프리우스의 아이디어를 미래로 크게 발전시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환경 친화적으로 변했고 공기 중으로 배출되는 유해물질이 양도 크게 줄었습니다. 많은 노력 끝에 엔지니어들은 성공적인 자동차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1999년에는 랜드크루저 100이 출시되었으며 이 모델을 위해 특별히 새로운 가솔린 및 디젤 엔진이 개발되어 뛰어난 효율성이 특징입니다. 앞바퀴 서스펜션이 독립됐고 스티어링도 레겐 피니언이 됐다. 그 결과 대형 SUV 운전자는 일반 승용차를 운전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이제 내부에는 앞좌석과 뒷좌석에 대한 별도의 실내 온도 조절 장치, 멀티미디어 시스템 및 고급 자동차를 일반 자동차와 구별하는 기타 요소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독특한 소비자 특성과 탁월한 신뢰성 덕분에 많은 자동차가 여전히 전 세계 도로에서 자주 발견됩니다. 더욱이 2차 시장에서는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때로는 마일리지가 없는 새로운 크로스오버보다 우수한 상태의 15에서 20년 된 랜드크루저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5세대 토요타 캠리 세단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세단 차체로만 생산됐다. 우리는 2.4, 152hp 및 V6 3.0, 186hp 엔진이 장착된 자동차를 판매했으며 덜 강력한 엔진과 함께 4단 자동이 옵션이었고 두 번째 경우에는 표준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시장에서는 미국에서는 3.3리터 동력 장치가 있는 버전도 제공되었으며 일본에서는 토요타 캠리가 2.4리터 엔진과 자동 변속기로만 판매되었지만 모든 기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휠 드라이브,
이 모델은 2004년 서유럽에서 판매가 중단됐다. 6세대 토요타 캠리는 2006년 1월부터 2011년까지 생산됐다. 카이스 국가에서는 캠리 40은 과언이 아닌 전설의 자동차라고 할 수 있다. 도시마다 캠리 40이 많이 있으며 노후에도 불구하고 캠리 40은 많은 자동차 애호가들에게 여전히 매력적인 차량입니다. 토요타 캠리 XV40이 여전히 인기 있고 수요가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답은 분명합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안정적입니다. 주인의 최소한의 배려로 수십만 킬로미터를 여행한 후에도 그녀는 계속해서 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확실한 장점은 캠리 40의 크기입니다. 이것은 소규모 가족에게 적합한 대형 세단입니다. 2006 캠리의 특징은 넓은 트렁크, 충분한 장비, 그리고 자동차 매니아에게 가장 중요한 견고함입니다. 이 차에는 고질적인 문제가 많지 않으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까치 소유자의 막대한 재정적 지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토요타 캠리 XV40은 전 세계 자동차 마니아들에게 사랑받는 우수한 세단이다. 2008 캠리 구입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죽지 않았다는 명성은 많은 소유자가 차를 무시하게 만듭니다. 2007년에 등장한 랜드크루저 제품군의 새로운 플래그십은 신뢰성, 크로스컨트리 능력 및 편안함을 경쟁사가 달성할 수 없는 수준으로 결합한 기준을 즉시 높였습니다. 랜드크루저 200은 격렬한 자연 요소에 대한 인류의 기술적 성취를 보여주는 독특한 예입니다. 밖에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리고 바퀴 아래에 진흙이 삐걱거리거나 바위가 투덜거리는 경우에도 이 모든 것이 앞 유리에 있는 흥미로운 영화로 인식됩니다. 랜드크루저 200은 어떤 조건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입니다. 2015년 업데이트를 통해 자동차는 새로운 프론트엔드 디자인과 다양한 전자운전자 보조 장치를 받았습니다. 자동차에는 안정적인 가솔린 및 디젤 장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V8 디젤 엔진은 249마력을 낸다. 뛰어난 동적 특성뿐만 아니라 부러워할 만한 효율성도 제공합니다. 사륜 구동 변속기와 결합하면 그 가능성은 무한해집니다. 전체 생산 기간 동안 토요타 랜드크루저 SUV는 전 세계적으로 1000만 개 이상 판매되었습니다. 랜드크루저 200과 랜드크루저 프라도는 여전히 동급 표준으로 남아 있습니다. 경쟁자들은 이를 모방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토요타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랜드크루저 300 모델이 출시되었습니다. 많은 알루미늄, 업데이트된 브레이크, 잔인한 외관, 이 모든 것이 2021년의 300초입니다. 새로운 랜드크루저 300은 다른 얼굴을 얻었지만 이전 모델의 정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프로드 프레임을 유지하면서도 가벼운 크로스오버처럼 핸들링을 유지하면서 대형 SUV처럼 되려고 합니다. 공식 프레젠테이션에서 랜드크루저 300은 전지형 차량으로 불렸습니다. 글쎄요, 그가 어떻게 이 타이틀에 부응하는지 시간이 말해줄 것입니다. 그러나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300은 다시 한번 랜드크루저라는 이름을 도달할 수 없는 절대적인 우월성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며 이 자동차의 역사는 독특한 연속성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토요타는 세계 최대의 자동차 제조업체 중 하나입니다. 현재까지 일본 최대의 자동차 제조업체이기도 하며 연간 550만 대 이상의 자동차를 생산합니다. 이는 대략 6초당 자동차 한 대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가 카이젠 원칙을 충실히 지키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토요타 그룹에는 자동차 회사와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많은 회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2년 토요타는 포뮬러1 자동차 경주에 참가하면서 새로운 분야에 뛰어들었고 현재는 로봇공학이라는 새로운 산업을 정복할 계획입니다. 오늘날 로봇공학 분야에서 토요타의 주요 개발은 소위 파트너 로봇입니다. 파트너 로봇은 토요타와 다른 여러 회사 및 토키오 유니버시티 오브 테크놀로지와의 협력을 통해 탄생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일부로 이미 약 10대의 로봇이 소개되었습니다. 존재와 생산 활동을 통해 토요타는 200개 이상의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토요타는 전문가에 따르면 몇 초마다 새 자동차를 생산하는 가장 큰 자동차 제조 회사 중 하나입니다. 토요타 자동차는 오랫동안 전 세계 소비자들 사이에서 매우 인기가 있었습니다. 모든 자동차 제조업체에는 목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높은 이익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저렴한 가격이며 토요타에게는 품질입니다. 일본의 자동차 산업은 스스로 세계 최고가 된 것이 아니다. 엔지니어, 마케팅 담당자 및 정부의 체계적이고 사려 깊은 작업 덕분에 일본은 수년 동안 강력한 자동차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기를 바라며 좋아요와 채널 구독을 후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곧 봐요.